네, 뷰티 트렌드 세미나 2주차 강의.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또 만들어졌고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고 또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예, 맞춤형 화장품, 이번 시간에는 맞춤형 화장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을 갖다 갖춰야 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춤형 화장품 관리나 시설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소재지별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신고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물을 갖다가 소분하거나 또는 거기에다가 다른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그런 원료를 갖다 혼합해서 팔려면은 바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데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꼭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은 없어도 되는데 직원 중에는 그 일을 할 사람들을 갖다 꼭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물 및 원료를 제공받는 책임 판매업자, 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하고 내용물이 되든 원료가 되든 이런 것들을 이제 받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계약을 갖다 반드시 체결을 하고 그리고 계약상을 꼭 준수를 해야 돼요. 이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관리하는 데서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여기 지금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뭐 여기에 적을 이유는 없어서 안 적어놨는데 뭐냐면 보험사.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그런 보험사하고의 그 계약을 체결한 그러한 내용도 반드시 비치를 해야 되고 또 그 보험사하고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세 가지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 물론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잘못했다라고 하지는 않는데 최소 이 정도 이상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판매 장소하고 조제실. 우리 약국 같은 데도 보면 약을 판매하는 데하고 약을 판매하는 그 약을 갖다 조제하는 데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장소와 구분이 되어 있고 구획이 되어 있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실. 예, 이 조제실. 그 다음에 원료나 내용을 갖다 보관하는 보관장소. 이런 것들이 구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관도 여기 되어 있고, 조제도 여기서 하고, 판매도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구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되고, 더불어서 작업자의 손이라든가, 조제 설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또 그리고 기구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 맞춤형 화장품 간의 혼입 또는 미생물 오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든지 또는 설비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뭐 예로 나타낸 거지만 세척실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갖춰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예라든가 원료 또는 내용물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저거랑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구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약국에 가면 약을 분명히 판매를 하더라도 약을 진열하는 진열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원료라든가 또는 내용물이 담긴 그런 이제 벌크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열하는 이러한 장소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즉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는 그 작업원이요. 작업원들은 어떻게 위생 관리를 해야 되냐면 혼합이나 소분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을 해야 돼요. 또는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았다면은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갖다 착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런 것들 위반하면 나중에 다 뭐 영업 정지가 되든 과태료가 되든 그런 제재가 있게 됩니다. 혼합 소분할 때는 위생복이나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뭐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뭐 침방울이라도 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더더군다나 코로나19에서는 침방울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위험한 그런 요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위생복, 마스크 착용을 하라는 거. 세 번째, 피부 외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이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피부 외상이라든가 혹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하기 전까지는 혼합이나 소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지. 예,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기구를 위생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작업장하고 시설,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를 할 의무가 있고요.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시설이라든가 기구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한 후에 반드시 세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척도 세척제 이런 것들은 세척이 아니라 세제라든가 세척제 이런 것들은 잔류하거나 표면에 이상을 갖다가 초래하지 않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없는 것들을 꼭 사용을 해야 되고요. 세척한 시설이라든가 기구들 이런 것들은 잘 건조를 해서 다음에 사용할 때 그때까지 오염을 방지하는 그러한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맞춤형 화장품의 위생 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료라든가 내용물들을 갖다가 입고하고 보관하는데 그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고 시에는 품질 여부 그리고 요게 이제 내가 주문한 내가 필요로 하는 원료인지 내용물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 요 원료나 요 제품이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품질 성적서도 반드시 갖추어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료 및 내용물은 가능한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잘 통하거나 시원하고 또 약간은 너무 밝거나 빛이 너무 잘 들면은 곤란하겠죠, 그렇죠? 변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그래서 냉암소라고 그러죠, 보통. 온도가 비교적 낮고 약간 어둑어둑한 데다가 이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사용 기한이 경과한 원료나 내용물은 조제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맞춤형 화장품은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막 조제를 해가지고 이제 딱 만들었어요. 용기에 담았어요. 판매할 때 그냥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 그 기준에 맞게 표시를 하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뭐를 표시하고 뭐를 기재를 하느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명칭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제품의 명칭을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격. 세 번째가 식별 번호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언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장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의 명칭, 그 다음에 이제 책임 판매업자, 원료라든가 내용물을 갖다 공급하는 그런 이제 업자가 있으면은 또 그 업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원료나 내용물들을 갖다가 이제 벌크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이런 것들도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꼭 표시 기재사항이다 라고 하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화장품 포장재에 표시해야 되는 기재사항 요거는 맞춤형 화장품이 되든 일반 화장품이 되든 똑같아요. 예. 그래서 1차 포장이 뭔지 알죠? 예. 화장품의 내용물하고 직접 닿는 그런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용기가 되겠죠, 주로. 예. 용기에는 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나 주소, 그 다음에 제조 번호, 그 다음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이거는 반드시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에, 밖에 2차 포장이라든가 이런데 가격 이런 거는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용량이나 견본품에는 이렇게 가격까지 다 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없을 경우는 비매품 이렇게라도 꼭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또 화장품에 우리가 또 반드시 써야 되는 내용이 뭐죠? 이거잖아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들, 즉 전 성분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내용물의 용량이나 중량 표기해야 되고요.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써야 되고요. 사용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총리령에서 정하는 기타 사항들 이런 것들이 전부 화장품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1차 포장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제조할 때 내용물하고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이거를 1차 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다시 담을 수 있는 용기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용기 그러면 1차 포장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포장은 단상자, 단품 상자라든가 종이 상자라든가 또는 많이 담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총리령에서 정하는 기재 표시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재 표시 사항은 제가 이제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이런 것들을 반드시 써야 돼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다음에 성분명을 갖다 제품의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 이런 것들 반드시 써야 되고요. 물론 이제 방향 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향료 이런 정도만 써도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인체세포, 조직배양액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함량을 반드시 써야 되고 네 번째 화장품의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나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의약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보존제, 그렇죠? 방부제 함량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돼요. 영유아용인 경우에는. 영아는 3세 이하, 유아는 5세 이하예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 제조 과정 중에서 전성분 중에서 제조 과정 중에서 제거가 돼가지고 최종 제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쓰지 않아도 돼요.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 성분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경우는 표시 안 해도 되고요. 내용량이 10ml 이상, 50ml 이하 또는 중량이 10g 이상, 50g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기다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재 표시사항을 갖다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런 내용들 타르색소라든가 금박이라든가 인산염 또 과일산이라고 얘기하는 아하 또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 나타나게 하는 원료들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 이런 것들은 그래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맞춤형 화장품 그럼 이제 판매 관리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잠깐 나왔었던 건데요. 판매 내역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식별번호, 판매 일자, 판매량, 사용기한 또는 사용 후 개봉 후 사용기한, 기간, 이런 것들도 반드시 쓰고요.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이 된 내용물이라든가 원료, 이런 것들하고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라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사후 관리로서는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들, 부작용 발생 사례라든가 또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소비자가 와가지고 컴플레인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회수 대상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하고 회수 대상 맞춤형 화장품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회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도 위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화장품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오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표시를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오인하게 되는 이러한 표시를 쓰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일부 효능을 갖다가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표시 광고예요. 표시 광고 실증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인데 요거는 반드시 표시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의 요건을 갖추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쓸 수가 없지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들 이런 것들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심사 결과와 다른 거는. 그리고 기능성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갖다가 기능성 혹은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오인을 할 수 있는, 잘못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들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을 우려가 있는 그런 것들도 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에는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러한 오인이 있지 않더라도 혹시 자기가 무슨 표현을 썼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실증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장은 표시 광고가 실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관련자로 제출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법에 저촉이 되는 잘못된 광고를 했거나 이런 경우는 위법 행위니까는 판매 중지 또는 어떤 과태료 이런 것도 부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화장품의 제조 판매 요거는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그런 기능성 화장품. 이거 제조 판매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가 되는 화장품. 안 돼요. 팔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것도 안 됩니다. 네 번째, 이물이 혼합되었거나 부착되어 있는 거. 이것도 안 돼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거나 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화장품을 갖다가 판매할 수 없어요. 이것도. 코뿔, 쏘뿔, 호랑이 뼈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추출물 이런 거를 갖다가 사용해서 만든 화장품 판매할 수 없습니다. 즉 야생 동물 보호 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동물이나 생물에 대한 것들은 그걸 추출하거나 원료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가 되었거나 또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죠. 또 판매해서 안 됩니다. 용기나 포장이 불량해서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도 이것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포장가리 또는 재사용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화장품
조제 판매 관리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제조한 화장품이나 제조 수입해서 유통 판매한 화장품, 이거는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지 않고 그리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이것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가 되거나 표시가 되어 있는 화장품 판매할 수 없다고 아까 그랬죠. 예. 마찬가지 판매를 하면 어떻게 돼? 위법행위인 것이죠. 적발이 되면, 물론 적발이 안 되면 뭐 어떻게 뭐라 그럴까, 과태료가 되든 뭐 부과를 할 수가 없겠지만은, 예.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을 갖다가 위해서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된 화장품들, 예. 테스트하라고 그래가지고 저 회사에서 보내왔는데 그거를 판매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화장품의 포장이나 기재 표시사항을 갖다가 훼손시켰거나 위조가 되어 있는, 예. 또는 변조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이나 판매 금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의 주요 행정처분들이에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변경 신고를 갖다 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또는 판매 업무 정지를 갖다 내릴 수 있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같습니다. 또 영업금지 조항의 화장품을 제조, 보관, 진열한 그런 경우에는 제조 또는 판매 업무를 갖다 정지를 할 수 있어요. 예.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 업무 정지를 하고요. 예.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을 갖다 위반한 경우 판매 업무 정지예요. 예.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 광고를 위반한 경우 판매 업무 정지를 시키거나 또는 광고 업무를 갖다 정지시킵니다. 예. 검사나 질문, 수거 등을 갖다 거부하거나 방해한 항이 판매 업무 정지를 하거나 또는 제조 업무를 갖다 정지시킵니다. 시정, 검사, 회수, 폐기, 공포 명령 등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판매 업무 정지를 시키거나 또는 제조 업무를 갖다가 정지시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행정처분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그래서 판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이라든가 원료 이런 것들을 혼합 또는 소분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인데요. 자격은 반드시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보수 교육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어떻게 되냐?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마다 지금 현재로는 2회, 2회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험 90일 전에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언제, 또 과목, 응시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행객 공고를 해야 되고요. 과목은 이렇게 4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과목이 화장품 관련 법령이에요.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이고요. 2과목은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련, 그리고 원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3과목이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째 과목이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이나 내용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4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합격 기준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취득해야 되고요.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면 요 매 과목 40% 이상, 즉 과락이 없어야 돼. 다 100점 맞았는데 한 과목이 39점. 그러면 그것도 탈락이에요. 그래서 과락 없이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제 저도 한번 이렇게 봤는데 기출문제들 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생산정보본부에서 하고요. 응시료가 근데 좀 비싸요.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험 과목 내지 주요 평가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법의 이해 부분에서는 화장품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거를 두루 다루도록 되어 있고요.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 화장품의 기능 품질,
그 다음에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장품의 관리, 유해 사례를 갖다 판단하거나 보고를 하는 이런 내용들.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에서는 작업장 위생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그리고 설비나 기구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물 원료 관리, 포장재 관리 이런 내용들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용물을 즉 벌크 제품을 갖다가 소분하거나 또는 내용물과 다른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또는 내용물에다가 식약처장이 정한, 그렇죠? 내용물이나 원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혼합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 제품의 안내, 피부나 모발의 생리구조, 예, 그러니까 피부와 모발학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피부 생리학 이런 것들, 관능 평가 방법, 절차, 제품 상담, 혼합 및 소분, 충진 포장, 재고 관리 이런 것들, 예, 전부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품법의 이해 부분에서 화장품법하고 개인정보법에서는 어떠한 세부 내용들이 시험을 갖다 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마찬가지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서도 원료의 종류와 특성에서는 뭐, 기능과 품질에서는 뭐,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는 뭐, 화장품 관리, 유해 사례 판단 및 보고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살펴봐야 되는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조금 제가 직접 친 게 아니라 캡처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상태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식약처에 들어가도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서도 작업장 위생관리는 어떤 내용들, 작업자는 어떻게, 그리고 설비나 기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내용물 원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포장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나와 있습니다. 맞춤 화장품의 이해 부분에서는 화장품의 개요, 정의부터 시작해서 규정이라든가 안전성, 사용성, 유효성 뭐 이런 등등, 피부나 모발의 생리구조, 관능평가 방법 및 절차, 제품 상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제품의 안내, 혼합 및 소분, 충진 포장 어떻게 하고 재고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찬가지 나와 있고요. 화장품법의 이해가 선다형이 7문제, 단답형. 주관식이기 때문에 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제조 및 품질 관리가 선다형이 20문항, 단답형이 5. 그래서 250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가 선다형만 25문항인데 250점.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가 선다형이 28개, 단답형이 12개예요. 많아요. 그쵸? 그 대신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400점.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문제가 이제, 테스트 문제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법상, 등록, 꼭 등록이 해야 되는, 즉, 등록을 해서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뭐냐. 1번이 화장품 제조업, 2번이 화장품 수입업, 3번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 4번이 화장품 수입 대행업, 5번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넣을 적절한 용어가 뭐냐. 이런 것들. 우리 화장품법에 의해서 화장품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화장품의 정의는 뭐예요? 인체를 괄호 하여 청결 미화하여 이런 식의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저런 이제 예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바라고요.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이 부분을 좀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